칼이 21방에 찔린 채로 사망한 채로 발견한 겁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는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네, 방금 제가 한 게 자백이죠. 오늘 있었던 일을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과학 수사가 발달했다라고 하지만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백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자백을 받는데 지금도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 피의자 편들을 보통 들어주러 가잖아요. 그러면 옛날 여자친구와 싸우던 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성 친구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밤새 다시 듣던 말 또 듣고 그러는데, 수사 역시도 그렇습니다.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빨리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받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위 자백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DNA 검사가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 미국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형을 복역 중인 죄수들이 나 DNA 검사 다시 받게 해달라, 나 재판 진짜 억울하다, 나 진짜 범인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이 있는 거를 좀 모아갖고 재판을 해봤더니 한 400건 정도가 이 재판이 잘못된 걸로 밝혀졌어요. 현장에 있던 DNA랑 그 갇혀있는 DNA가 불일치했다는 거죠. 사실 이게 400건 정도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DNA가 증거로 있을 정도면 범죄가 굉장히 강력범죄여야 되겠죠.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피가 튀었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2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재판을 받고 나서도 이 DNA 검사할 시료가 남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보관이 됐어야. 재판 끝났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나중에 DNA 검사가 왔다 발명됐다 하더라도 검사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모수 자체가 되게 작은 거였는데, 이 작은 모수에서 400건이나 나왔기 때문에 다들 좀 아연실색했죠. 놀랐죠. 그럼 과연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400건의 오판 사례들을 분석을 한 논문도 발표가 되고, 또 하나 변호사가 컨비팅 더 이노센트라는 책으로 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오염된 재판이라고 해서 제가 번역했습니다. 제가 판권을 사가지고. 이거 정말 중요한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에 있어서 로제타 스톤 같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집트 상용문자 해동의 문이 열린 아주 중요한 이게 로제타 스톤인데, 400건의 이 오판 사례 같은 경우도 형사재판을 로제타 스톤이라고 할 만하죠. 왜냐?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재판을 하는지 잘된 재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명백히 잘못된 재판을 이제 400건이나 갖고 분석을 해볼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허위 자백이었습니다. 뭐냐? 내가 잡혀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걸 했다라고 자백한 사례가 전체 건수 한 65%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거는 뭐냐? 그럼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검문 같은 거 했겠지. 봤어? 안 봤어? 하면 네, 봤습니다. 하고 그냥 단답식으로 대답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기록을 봤더니 단답식으로 묻는 말에 대답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현장에 없었더라면 몰랐던 것처럼 이걸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자백하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후속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불리한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던 거를 잘못하면 살인죄나 강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왜 이런 허위 자백을 했는지, 이거 연구가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또 생생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지, 이 두 갈래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계속 오래 받고 같은 질문을 받다 보면 일종의 터널시아 같은 게 발생을 한다라는 설이 좀 최근에 유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터널시아는 뭐냐? 주변에 이런 맥락 같은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제 이 조사 상황? 이거에 벗어나는 거에만 사람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 내가 이걸 중단하고 싶은 거에 모든 논리를 다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현상이 벌어진대요. 오늘은 내가 너무 지치고 이거 계속 질문 받고 이러니까 일단은 내가 그냥 했다고 하자. 그럼 가서 재워줄 테니까, 아니면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내일 와서 졸려가지고 네가 아주 나 못살게 굴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야. 사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사람이 급해지고 이제 터널시아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그럴듯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넘기고 내일 아니라고 하면 받아주겠지. 하지만 주워 담을 수가 없고, 한번 자백한 애가 다시 말을 엎으면 이거는 꿰부린다고 생각하지 말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꼬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냐? 살인의 척 보면 알겠지만 범인들을 범죄 현장에 자꾸 데려가잖아요, 경찰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대해서 세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형사 절차에서도 일단 심야 조사 원칙적으로 금지했죠. 그리고 두 번째, 조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상대방 동의받고 조사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제 그 범죄 현장이나 이런 거에 데려가서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는 일은
이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자백의 진실성을 어떻게 가리는지 이거를 참 그러는데 이거를 가릴 수 있으면 신이죠. 이걸 가릴 수 있으면 신이고, 만약에 이 진실성을 가릴 수 있다 그러면 재판에만 이 대혁신이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학에서 문과 과목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사실 문과 과목 중에 상당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착각하는 거에 기반한 학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경영학 같은 경우도 그쵸. 사람들이 다 사실을 얘기한다면 뭐 광고 소비자 분석 이런 거 왜 해요? 어쨌든 자기 마음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이 진실성을 가려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를 사용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일단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가 과연 어떤 원리로 거짓말을 잡아낸지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았고 10% 정도 오류율이 있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10% 정도면 되게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아니죠. 이게 사람 인생이 갈리는 일이잖아요. 형사소송 같은 경우 10번 중에 한 번이 터진다? 뭐 러시안 룰렛은 하는데 10번 중에 한 번 정도니까 이거는 괜찮으니까 쏘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찰이 자꾸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경찰 역시도 진실을 가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내부 보고를 받거나 할 때 좀 쓸 수가 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람한테 자백을 권하기도 해요. 지금 내가 자백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는 휘말리지 않는 게 제일 좋죠. 네, 휘말리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휘말리게 된다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이게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조사에서 그럼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 이 삐 네, 자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백이 없으면 증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점에 불과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점을 결국에 연결해 주는 게 자백이고, 아무리 과학수사나 이런 게 발달했다 하더라도 증거의 90% 이상이 저는 자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생각나는 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실제로 변호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무죄를 받았어요. 형제가 어떤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동생이 칼이 21방에 찔린 채로 사망한 채로 발견한 겁니다. 경찰이 일단은 출동을 해서 집 근처 CCTV를 둘러보니까 밤사이에 이 집에 드나든 사람은 없어요. 그럼 범인은 누구죠? 그죠? 경찰은 형이라고 보고 형을 기소했어요. 살인죄로. 근데 무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형은 절대로 자기는 죽인 적이 없다라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저도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그게 칼을 21방인데 뭐 그럼 어쨌다는 얘기인가 하고 봤는데, 칼이 찔린 부위가 모두 오른손으로 이렇게 자해가 가능한 부위더라고요. 만에 하나 이제 스모킹건이라 하죠. 예를 들면 오른손으로 절대 찌를 수 없는 등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아마 저도 자백을 권했을 거거든요. 소답을 시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죄 받았어요. 자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만큼이나 명백해 보이는 사건도 이만큼이나 자백이 중요한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조사받을 일 있으면 꼭 변호사를 동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